아, 한 남자가 절규하며 앞으로 엎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들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우르르 쾅쾅 하늘이 무너질 듯 번개가 내리쳤고 그 순간적인 빛에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값비싸 보이는 원단이었지만 지금은 흙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양복. 그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진성그룹의 CEO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때 낡은 초가집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 가녀린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김하나였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고는 숨을 멈췄다. 하나의 할머니가 손녀의 뒤를 따라 나왔다. 궂은 날씨에 밖에서 들려온 소리에 잠을 설친 참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보더니 주름진 얼굴에 깊은 근심이 어렸다. 얘야, 어서 이 사람을 안으로 옮겨야 한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 할머니의 말에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지훈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힘겹게 거구의 남자를 방 안으로 옮겼다. 방 안은 희미한 등잔불로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지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마에서는 불길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마른 채 파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빴다. 할머니는 지훈의 옷깃을 풀어헤치고 그의 맥을 짚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건 그냥 병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는 수십 년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온 토박이었다. 웬만한 병은 냄새만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훈의 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역하고 서늘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천년열 첸옌쉐에 당했구나. 맙소사. 누가 이런 끔찍한 독을. 할머니, 그게 뭔데요?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평생 본 적 없는 두려움을 읽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말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맹독이란다. 피를 차갑게 굳혀서 심장을 먹게 만들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해독하지 못하면 이 젊은이는 살아남지 못할 게다.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죽어가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약초라도 뭐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이 독을 풀 수 있는 약초는 없다. 다만 아주 위험하고 또 너무나도 가혹한 비방이 하나 있기는 하지.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하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결심한 듯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의 단호한 눈빛에 할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다. 임해가 극에 달한 독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양기영해로만 중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 즉, 수처녀의 몸으로.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빗소리와 지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하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순결. 그것을 생면부지의 남자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한 소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신음소리가 그녀의 고뇌를 파고들었다. 그의 얼굴에 어린 고통을 보자 하나의 마음속에서 모든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제가 할게요. 할머니.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낡은 초가집 안에서 한 소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다. 밖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듯 비바람이 울부짖었고 방 안에서는 하나의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던 지훈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감싸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상태에서 눈을 뜨려고 애썼다. 흐릿한 시야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천사 같은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의 분신과도 같은 은빛 불사조 펜던트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것을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강지훈이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지난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흐릿했다. 그는 낯선 방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가난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방. 그는 자신이 공격당했다는 사실과 필사적으로 도망쳤다는 것만을 기억해냈다. 그의 옆에는 한 소녀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눈물, 그리고 애처로운 흐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적들이 그를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지훈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지갑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꺼냈다. 시골에서는 아주 큰 돈일 터였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감사의 방식이었다. 목에 걸려 있어야 할 펜던트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혼란스러운 머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잠든 소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진 후 소리 없이 문을 열고 사라졌다. 얼마 후 하나가 잠에서 깼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돈다발을 발견했다. 그 순간 하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난밤 그녀의 숭고했던 희생이 한낱돈으로 계산된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돈다발을 밀쳐내고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때 그녀의 손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폈다. 그 안에는
정교한 날개를 가진 은빛 불사조 펜던트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었지만 깊은 산골 마을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김하나는 이제 24살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에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강인함과 조용한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온통 두 아이, 서준과 서연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엄마, 이것 좀 봐. 내가 더 큰 도토리 주었어. 똘망똘망한 눈을 빛내며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여자아이는 질 수 없다는 듯 더 예쁜 단풍잎을 흔들어 보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쏙 빼닮아 맑고 선한 눈매를 가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총명함과 오똑한 콧날은 이 작은 산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을 자아냈다. 하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다. 아비도 없는 애들을 낳은 처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년.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은 말들이었지만 하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았다.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텃밭을 가꾸었으며 읍내 장터에 나가 그것들을 팔았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지난 5년의 고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하나는 아주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날 밤 이름 모를 남자가 남기고 가는 빛 불사조 펜던트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펜던트는 세월의 흔적 없이 여전히 차갑고 영롱하게 빛났다. 이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순결의 증표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펜던트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젠가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본사. CEO 집무실에서 강지우는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는 더욱 냉혹하고 무자비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부르면서도 등 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군주라 수군거렸다. 그는 5년 전의 습격 사건 이후 그날 밤의 기억을 거의 잃어버렸다. 의사는 극심한 충격과 고열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산속을 헤매다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잔상들이 남아 있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면 어김없이 꿈을 꿨다. 안개처럼 흐릿한 꿈 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과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다.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여인의 살결 냄새 같기도 한 아련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그는 그것들이 모두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애써 무시했다. 지훈 씨,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우아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약혼 여인 오수진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 대표의 외동딸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자였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에 가까웠다. 다음 주
자선 파티 준비는 잘 되어가요. 지훈 씨가 잠깐이라도 얼굴 비춰줘야 하는 거 알죠? 알았어. 비서 통해 일정 확인하지.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이내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자신이 차지해야 할 가장 값비싼 트로피 같은 존재였다. 수진이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된 지훈은 펜을 놓고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또다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가끔씩 찾아오는 증상이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한 서늘함이었다. 그는 그저 과로 때문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지훈은 진성그룹이 운영하는 VIP 의료센터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결과 상담을 위해 들어간 진료실에서 그의 주치의인 김 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수치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기 관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지훈은 무표정하게 팔짱을 끼며 물었다. 문제가 있나? 김 박사는 복잡한 혈액 분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장님의 혈액에서 극미량의 특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천년초 챗옌자라고 불리는 희귀약초의 성분입니다. 민간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져 있지만 학계에는 거의 보고된 바가 없는 식물이죠.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약초, 난 그런 걸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는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극도로 불신했다. 그의 식단은 영양사가 짜준 완벽한 프로그램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다. 그 점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저희가 이 성분을 역추적해 본 결과 이 천년초라는 식물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 강원도 태백산맥의 아주 깊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산맥, 그 지명이 지훈의 뇌리를 강타했다. 5년 전 리조트 부지 답사를 위해 그곳에 갔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습격을 당했다.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 속 같았던 그날의 사건과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 지역 5년 전에 간 적이 있어.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때 어떤 경로로든 섭취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미량이라 건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의학의 분석 시스템에 잡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더 이상 지훈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단편적인 꿈들, 폭풍 우, 약초, 냄새,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여인의 얼굴. 그것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밤, 누군가가 자신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이 희귀한 약초를 사용했던 것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을 구한 사람은 누구이며 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집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처음으로 5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산악도로에서 차량 전복 후 조난, 인근 수색대에 의해 구조됨이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간단한 문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공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5년 전 강원도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다시 가져와. 그리고 그 지역 일대를 잘 아는 사람,
조용히 좀 수소문해봐.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의문과 혼란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밤의 조각들을 맞춰야만 했다. 그것이 왜인지 모르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운명의 톱니바퀴가 5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5년 전 그날 밤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제국이 가진 막강한 정보망 대신 가장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지금은 VVIP들을 위한 보안 컨설팅과 비밀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최 기사를 고용한 것이었다.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수진 이사 집안은 물론 회사 내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 기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5년 전 강원도에서 있었던 내 사고,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알아내십시오. 공식 기록이면에 있는 진실을 원합니다. 최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시작점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나를 처음 발견했던 구조대원들과 내가 후송되었던 병원, 그리고 천년초라는 약초, 그 약초가 자생한다는 태백산맥 깊은 곳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최 기사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먼저 당시 구조대원들을 수소문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훈을 큰 길가에서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었던 나이든 대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엄청났지. 웬 미친 여자가 애 업고 산을 내려왔다는 둥. 헛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워낙 정신없던 때라. 헛소문. 최 기사는 그 단어에 집중했다. 그는 조사의 방향을 틀어 약초꾼들이나 드나드는 태백산맥의 외딴 마을들로 파고들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그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5년 전쯤 외지에서 흘러들어와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처녀가 애 아비 없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 여자의 이름은 김하나,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는 4살을 간 넘겼다고 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최 기사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조심스럽게 하나의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멀리서 카메라 줌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조사 보고서를 즉시 강지훈에게 전송했다. 김하나, 24세. 5년 전 마을에 정착. 4세 남녀 쌍둥이의 어머니. 부친은 불명. 간단한 몇 줄의 프로필과 함께 첨부된 사진 파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가득.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햇볕에 그을려 수수했지만 맑고 단아한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두 아이. 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희미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환영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아이들의 나이가
그의 실종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차 준비해. 강원도로 간다.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 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나 눈을 보고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봉인된 진실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차에 올랐다. 서울의 빌딩 숲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차창 밖으로 푸른 산과들이 펼쳐졌다. 지훈의 마음은 그 풍경처럼 평화롭지 못했다. 오히려 만감이 교차하며 폭풍우처럼 휘몰아쳤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을 구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설마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 나는 흙길 끝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멈춰섰다. 최고급 세단과 비현실적으로 가난한 마을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가 충돌한 듯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최 기사가 알려준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김하나가 마당 한쪽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곁에서는 아이들이 조잘거리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단란한 풍경.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서 있는 지우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하나는 인기척을 느끼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꿈에도 잊지 못했던, 아니,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5년 전 그 밤, 폭풍우처럼 그녀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갔던 남자. 세월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하나의 손에서 약초 바구니가 힘없이 떨어졌다.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막상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물었다. 저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이 근처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 돼.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 이 남자가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돈을 돌려받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일까?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을 이 남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경계심과 적의가 서렸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바구니를 주워들며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분명히 보았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분명히 당신이 맞는데. 그가 다시 말을 걸려 하자 하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서준아, 서연아, 집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지훈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낡은 나무 문이 그의 눈앞에서 쾅 하고 무정하게 닫혔. 지훈은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완강한 거절은 그의 의심을 없애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확신과 의문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마도 저 아이들이 있을 터였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 닫힌 문 너머에 자신의 잃어버린 5년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 그는 차가운 눈으로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며 반드시 그 문을 다시 열게 만들 것이라 다짐했다. 강지훈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남겨두고 온 듯했다. 김하나라는 여자의 겁에 질린 눈빛과 그녀의 필사적인 부정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은 바로 두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최 기사에게서 받은 아이들의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들여다보았다. 자신과 닮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또렷한 눈매와 다부진 인매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마주하는 듯한 아련하고도 강렬한 끌림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냉철한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최 기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마을에 머물면서 그 여자와 아이들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일상, 만나는 사람들,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하십시오. 그는 김하나가 세워 올린 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대신 그 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지훈이 떠나간 후 하나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평화롭던 그녀의 세상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떨어진 듯 불안과 공포의 파문이 끊임없이 번져나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 울부짖는 서준과 서연을 그녀의 품에서 억지로 떼어놓고는 차가운 차에 태워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깨어난 하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들을 한시도 눈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낯선 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읍내에서 온 낯선 사람만 봐도 가슴을 졸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불안을 눈치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하나는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별일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까? 그녀는 한없이 무력했다. 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그의 약혼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욕망으로 지훈을 관찰하고 있었기에 그의 아주 작은 균열도 놓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강원도 출장, 그 이후 부쩍 잦아진 생각에 잠긴 표정,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비밀스러운 통화까지. 지훈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강원도에는 왜 갑자기 다녀온 거예요? 그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감정을 갈무리하고 대답했다. 오래전에 무산됐던 리조트 부지건이 다시 올라와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 완벽하게 무심한 대답이었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사업 문제라면
저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다. 오수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용납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수진은 아버지의 로펌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가장 비윤리적이기도 한 정보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했다. 강지훈 대표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줘요. 특히 강원도에서 누굴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이건 우리 아버지도 몰라야 하는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와인잔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수진의 정보원은 최애 기사만큼이나 유능했다. 그는 며칠 만에 지훈의 차량이 강원도 산골의 한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가 애 딸린 처녀인 김하나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다는 정보까지 확보했다. 그는 멀리서 몰래 촬영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첫 번째 보고서를 오수진에게 보냈다. 그날 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서 오수진은 와인을 마시며 태블릿 PC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에 서 있는 지훈의 낯선 모습이었다. 수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다음 사진. 낡아빠진 초가집 앞에서 망연히 서 있는 지훈의 뒷모습. 마지막으로 정보원이 추가로 촬영한 김하나와 아이들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촌스럽고 수수한 행색의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두 아이. 수지는 사진들을 차례로 넘겨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했던 그녀의 표정이 사진 속 인물들의 관계를 머릿속에서 조합해보는 순간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외딴 시골 마을, 애압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자.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불길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자신의 야망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위험한 문제였다. 그녀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질투나 배신감 같은 유치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먹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포식자의 분노에 가까웠다. 그녀는 김하나와 두 아이의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가 서리고 있었다. 감히 어떤 것들이 내 앞길을 막으려 해. 그녀는 이 이름 없는 시골 여자와 아이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불안의 씨앗을 품고 조용히 흘러갔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김하나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균열을 간신히 봉합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그날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악몽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작은 소망을 비웃듯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화는 아들 서준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유난히 활발하고 뛰어놀기 좋아하던 아이가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졌다.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만 열은 며칠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의 몸에 하나둘씩 생겨나는 정체 모를 멍 자국이었다. 넘어진 적도 없는데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서준아, 어디 부딪혔니?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서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니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피는 좀처럼 멎지 않았고 하얀 아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아이를 업고 읍내의 작은 의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심각한 얼굴에 하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진 돈을 전부 긁어모아 그 길로 서준과 서연을 데리고 가장 가까운 도시의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낯선 도시의 거대하고 차가운 병원은 하나에게 더 큰 위압감으로 다가왔다. 며칠에 걸친 피검사와 골수검사.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그녀를 진료실로 불렀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서준이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하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병인가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쉽게 말해 골수에서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병입니다. 서준이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하나의 가슴에 박혔다. 위험하다는 말.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물었다. 살릴 방법은 없나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발.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겼다.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입니다. 맞는 공여자를 찾아 아이에게 새 골수를 이식해주는 거죠. 희망이라는 말에 하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제 골수요. 제 걸 주면 되잖아요. 엄마니까.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검사는 이미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직적 합성항원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쌍둥이인 서연이도 완벽한 일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번져나갔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아이의 친부입니다. 형제나 부모가 가장 일치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떻게든 아버님을 찾아서 검사를 받게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 그 단어가 망치처럼 하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존재.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이들마저 위협하는 그 남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없어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냉정했다. 어머님, 이건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준이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비열연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서준이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을 나온 하나는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순결을 바쳐야 했던 자신의 운명이 5년 만에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을 위협하는 그 남자가,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잔인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알아놓은 사람처럼 넋을 놓고 지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색색거리며 잠든 서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자신의 자존심,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처절하고도 강인한 빛이 떠올랐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짐을 챙겼다. 가방 안에는 서준의 진단서 몇 장과 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녀는 서울로 가야 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일지라도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터였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시골 처녀 김하나는 없었다. 오직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 김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서울은 거대하고 차가운 미로였다. 김하나는 한 손에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가방을 쥔 채 낯선 도시의 인파 속을 헤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들과 귓가를 때리는 소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그녀는 작은 섬처럼 외로웠다. 마침내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 진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나타났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로비의 모습에 잠시 압도당했지만 아픈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지훈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불안한 목소리에 직원은 위아래를 훑어보며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약은 하지만 아주 급한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의 간절한 애원에도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예약 없이는 절대 만나뵐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는 강지훈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웅장한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로비 한쪽에서 냉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지? 강지훈이었다. 그는 막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로비 한가운데서 눈물 범벅이 된 채 서 있는 김하나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하고는 하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최고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하나의 낡은 초가집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정적. 지훈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결국 목적은 돈이었나? 이런 식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거지. 그의 차가운 비난에 하나의 심장이 베이는 듯 아팠지만 지금은 상처받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준의 진단서를 꺼내 그의 앞 대리석 테이블 위로 밀었다. 돈이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우는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다. 재생불량성 빈혈, 유전적 요인 추정, 친부의 골수 이식 필요. 서류에 적힌 단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머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의 사기극이 드물지 않았다. 아픈 아이를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고 거액을 뜯어내는 수법. 그는 그녀 역시 그런 부류일 것이라 단정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완고한 불신 앞에 하나는 마지막 희망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고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5년의 세월에도 빛을 잃지 않은 정교한 날개를 가진 은빛 불사조 펜던트였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펜던트,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단 하나뿐인 자신의 분신. 5년 전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펜던트가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나왔다. 칠흑 같던 밤, 미친 듯이 쏟아지던 폭풍 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 그리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천사 같은 얼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던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의 손에 이 펜던트를 쥐어주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 그는 짧은 신음을 터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자신을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이들이 그는 떨리는 눈으로 다시 진단서를 보았다. 김서준, 유전적 요인,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얼굴과 펜던트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지우는 곧장 책상 위에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개인 변호사와 주치의에게 연락해 최대한 빨리 친자 확인 검사 준비하라고 해. 그리고 서울대병원 최고의 소아 혈액종양내과 팀 지금 당장 대기시켜. 내가 곧 아이를 데리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전해. 전화를 끄는 지우는 멍하니 서 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경멸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진실이 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불사조 펜던트가 그들의 잔인한 운명을 증명하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서류 위에 찍힌 99% 일치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지훈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조각의 의심이 사라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준이는 곧바로 서울대병원 VIP 병실로 옮겨져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나는 난생 처음 보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호텔 스위트룸 같은 병실 풍경에 어쩔 줄을 몰랐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아들의 창백한 얼굴만이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지훈 역시 곧바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골수는 서준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하늘이 도왔다며 기뻐했지만 지훈은 그것이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속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그의 정면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오수진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의 정보원은 강지훈이 웬 시골 여자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친자 검사까지 의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곧장 병원으로 지훈을 찾아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지훈 VIP 병동의 한적한 복도에서 마주친 수지는 우아함을 가장한 분노를 터뜨렸다. 저 더러운 시골 계집애랑 애는 대체 뭐고 나랑 우리 집안을 이딴 식으로 우롱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았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 낮춰. 여긴 병원이야.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수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 와서 애 아빠 행세라도 하겠다. 웃기지 마. 5년 동안은 어디서 뭘 했는데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스캔들이 터지면 진성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 명성이 어떻게 될지 상상은 해봤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협상 카드였다. 선택해. 지훈 씨, 예정대로 나랑 결혼하고 저 애는 조용히 해외로 보내. 어미한테는 두둑한 돈을 쥐어주고 입을 막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모든 걸 언론에 터뜨릴 테니. 냉혈한 재벌 총수. 시골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가 아들이 필요해지자 나타나. 헤드라인 멋지지 않아. 수진의 잔인한 협박에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아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회사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뇌리에는 돈다발 앞에서 모멸감에 울던 하나의 얼굴과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숨쉬는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상처 입힐 수 없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지.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아들과 그 엄마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 그의 대답에 수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너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진성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녀가 악을 썼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결심했다. 오수진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느니 차라리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그것이 진흙탕에 구르는 길일지라도 하나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진성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지만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다음 날 오후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젊은 제왕 강지훈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다. 마침내 단상에 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일로 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리기 위함입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부로 오수진 양과의 파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장내는 얼어붙었다. 그는 5년 전 사고와 기억 상실, 그리고 최근에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과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고마움을 알지 못했고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그분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분은 지난 5년간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현재 제 아들은 매우 위중한 상태이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입니다. 한 기업의 총수이기 이전에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빚을 갚고 속죄하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진성그룹 회장직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제는 냉철한 기업인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이자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 제 아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경악했다. 집에서 TV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수진은 분노와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한편 병실의 작은 TV 화면을 통해 그의 기자회견을 본 하나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왕관을 내던진 그의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수술실 앞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갔다. 김하나는 달아빠진 묵주를 손에 쥐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곁에는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 속에서 달려온 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강 회장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처음 보는 손자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피곤하지만 밝은 얼굴로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와 환자 모두 안정적입니다. 앞으로의 회복 과정이 중요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하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180도 바뀌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를, 수백억짜리 계약서 대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손에 들었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아들 서준의 병실을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처럼 지켰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아이에게 죽을 떠먹여주려다 옷에 다 흘리기 일쑤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마치 사업 보고를 하는 것처럼 딱딱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서 숟가락을 건네받아 시범을 보이곤 했다. 이렇게 아이 눈을 보면서 천천히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준의 침대를 중심으로 한 좁은 공간 안에서
5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가기 시작했다. 대화는 늘 서준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체온은 어떤지,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다 조금씩 대화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번져나갔다. 서준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의젓했어요. 동생을 잘 챙기고 넘어져도 잘 울지 않았죠. 서연이는 애교가 많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지우는 마치 처음 듣는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자신이 놓쳐버린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귀담아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5년 전 그날 아침 내가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돈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혼자 겪었을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나는 모든 걸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돈으로 더럽힌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원망과 상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녀의 작은 용서에 지훈은 비로소 구원받은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깨뜨려준 것은 딸 서연이었다.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서연은 매일 병실에와 자신과 놀아주는 이 키 큰 아저씨에게 호기심을 보였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어느 날 서연이 동화책을 읽어주던 지훈에게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 질문에 지훈과 하나의 심장이 동시에 쿵 내려앉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와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아저씨가 서준이와 서연이 아빠란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손을 뻗어 지훈의 뺨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 아빠 하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지훈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서준이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까맣게 죽어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입맛이 없다며 고개를 젓던 아이가 처음으로 먹고 싶은 것을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 먹고 싶어요. 그 말에 하나와 지훈은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그것은 고통의 터널 끝에서 비쳐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웃음이었다. 그날 밤 잠든 서준의 침대 옆에서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자 옆에 앉아있던 하나가 조용히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하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던 남자의 무방비한 얼굴. 그 얼굴에 어린 깊은 피로와 고뇌를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폭풍우는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서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아이의 몸속에서, 아버지에게서,
온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마침내 의사에게서 퇴원 허가가 떨어지던 날, 병실에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며칠 전의 냉막한 모습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하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가,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이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 그리고 내 아들놈이 자네에게 준 상처 또한 이 늙은이가 대신 사과하겠네. 그는 하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 이름 없는 시골 처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외로웠던 세월을 마침내 인정받고 위로받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멍에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하나를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산골 마을에 홀로 계시던 하나의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왔다. 손주 사위 노릇을 하겠다며 공손히 큰 절을 올리는 지훈의 모습에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눈길로 그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위세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직 하나의 행복만을 걱정했다. 우리 강아지,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할머니는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지훈을 향해 돌아보았다. 젊은 양반. 다른 건 다 필요 없. 우리 손녀 눈에서 다시는 눈물 흐르게 하지 말게나. 그것만 약속해주게. 그녀의 꾸밈 없는 진심 앞에서 지훈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지막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오수진이었다. 공개적으로 파혼당하고 세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그녀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하나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했으며 아이를 이용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과거의 그였다면 방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는 변호인단을 소집했다. 오수진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다시는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의 단호한 조치에 수진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지훈은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울에 내가 마련한 집도 있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니 우리 집에.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다시 산골 마을의 좁은 길로 들어섰다. 5년 전,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몇 달 전에는 복수심에 불타 찾아왔던 바로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 길은 달랐다. 차 안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의 주인공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웃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하나에게 던졌던 돌멩이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하나와 함께 아이들이 늘 뛰어놀던 집 앞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불사조 펜던트를 꼭 닮았지만 그 중앙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혀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에 감탄했고, 당신의 따뜻함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씨를, 서준이와 서연이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에게 당신과 아이들의 곁에서 평생을 속죄하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김하나 씨, 그의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도 감격도 아닌 순수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의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눈부신 노을 아래서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봄, 김하나의 고향 마을.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거닐던 작은 언덕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이라고는 양가 가족들과 몇몇 마을 사람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도 따뜻함과 진심이 가득했다. 하얀 들꽃으로 만든 부케를 든 하나의 얼굴에는 행복한 눈물이,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강지훈의 얼굴에는 더 없는 사랑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두 세계를 아름답게 조화시켰다. 평일에는 서울의 저택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지훈의 회사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 회장직에 복귀한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군주가 아니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챙겼고 하나의 이름으로 미혼모와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주말이 되면 가족은 어김없이 시골집으로 향했다. 낡았던 초가집은 현대적으로 개조되었지만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아궁이와 하나의 작은 텃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훈은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검토하다가도 아이들과 진흙을 묻히며 감자를 캐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나는 지훈의 지원을 받아 작은 약초 연구소를 차렸고 전통 약초와 현대의학을 접목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이었다. 서준이와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되어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닐 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다. 특히 서준이는 병을 앓았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활기가 넘쳤다. 가족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 앞에 너른 들꽃 밭으로 산책을 나섰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아빠, 나비 잡았어요. 서연이가 외치며 지훈에게 달려왔다. 지훈은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입을 맞췄다. 서준이는 그런 동생을 보며
의젓하게 웃더니 엄마의 손을 잡고 꽃반지를 만들어 주었다. 하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지우는 서연이를 내려놓고 하나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는 5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만났던 겁에 질린 소녀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자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격했다. 그는 하나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 씨를 만나고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서 고마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에 빛났다. 지우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저만치에서 서준이와 서연이가 두 사람을 향해 손짓하며 달려왔다.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판 가득 울려 퍼졌다. 지훈과 하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는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희망찬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잔인한 운명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로 완성된 사랑. 오늘 비흔 황 총파우토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더 가슴 절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